네, 노동법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 뽀개기 첫 시간 시작할 텐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은 공인노무사 노효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차시 동안에 강의를 하게 될 거니까요. 좀 잘 부탁드리고, 첫 차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노동법, 근로계약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금계약, 그리고 사대보험까지 간략하게 훑어볼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 근로자의 개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이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만약에 쓰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즉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 삼으실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겠죠.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임금. 임금은 그냥 얼마 주겠다 퉁치는 게 아니라 구성 항목, 지급 방법 등등이 자세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 그리고 연차 휴가. 연차는 5명 이상일 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휴일,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 취업할 장소, 내용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확실하게 딱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기간제는 당연히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단시간 같은 경우에도 근로일 그리고 일별 근로시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맺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시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인을 막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수습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혹은 최저임금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위약 예정이라는 게 있죠. 이건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냥 무조건 얼마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약 내용입니다. 이건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혹은 도급계약이라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의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최초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녹취를 하시든지, 혹은 문자 같은 게 있으면 캡처라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최초의 근로조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 확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뭐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노동법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정식적으로는 진정서라는 걸 제출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주는 최대 벌금 5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알바하시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하죠. 뭐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 액수, 올해는 8,590원이었고요 내년에는 8,720원입니다 잘 외워두셔야겠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금 체불보다 형량이 조금 셉니다. 3년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센 형벌이죠. 특히 이거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에요. 반의사불벌이란 게 뭐냐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인데 최저임금은 그냥 무조건 걸리는 순간 처벌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최저임금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루기에는 좀 복잡한데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죠. 그리고 주휴수당 8시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곱해주나요? 저희가 4.345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주 숫자가 평균적으로 이만큼 있다. 그래서 일주일 근로시간이 이만큼이니까 이거를 곱하면은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오죠. 여기다가 최저시급 곱하면 한 달 평균 최저임금이 올해는 179만 5,310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 최저임금에 성립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좀 복잡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아셔야 된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저임금법상으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금원들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칙만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급되는 금원들이 다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저희 일반적으로 알바생들이나 신입사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습기간에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깎는 건데 요건이 필요하겠죠. 요건 첫 번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을 것, 정규직도 포함돼서요. 그리고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깎을 수 있는데 단순 노무면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 노무인지 아닌지는 여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단순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깎아도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근로자 면은 최저임금을 깎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겠죠. 만약에 수습기간에 뭔가 이제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면 3개월 동안 90% 깎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최저임금은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바로 주휴로 한번 가볼게요. 주휴수당 뭡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5일을 근무하기로 했어요. 소정 근로일이죠. 그럼 이 5일을 개근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유급은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이니까 8시간분의 시급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개근이라는 말은 지각도 괜찮고 조퇴도 괜찮아요. 결근만 아니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그냥 발 딱 들어가지고 바로 조퇴해도 개근으로 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휴수당에서 중요한 요건 알아두셔야 될 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 시간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근데 하루 조퇴해가지고 14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주휴수당의 액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그냥 일당의 시급 곱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최대 8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한번 해볼게요. 근로시간의 개념, 사업주에게 통제지휘 감독 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퇴근해가지고 그냥 전화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근로시간이 되는 건 아니고 사업주의 통제, 지휘 하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죠. 여러분들 법정 근로시간, 이건 상식인데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 기준에서 이게 법정이에요. 그럼 소정은 다르죠. 소정은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서로 정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의 한계는 법정 근로시간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이런 거 아예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주에 일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정 근로시간은 절대 위반할 수 없고 최근에는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도입이 됩니다. 연장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연장 근로시간 일주일에 12시간 한도까지 가능하죠. 원래는 한 68시간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52시간까지 연장 근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장 근무했을 때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통상임금의 50% 가산해 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쟁점들, 근로시간이 아닌 것 같은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준비시간, 정리시간, 워크숍 혹은 교육시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없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강제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돼서 돈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휴게시간, 아주 중요하죠. 휴게시간 몇 시간입니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점심시간 같은 거 포함시킬 수 있고요. 휴게시간에는 돈이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딱 적어놨는데 실제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보장한다는 것은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어디 대기하고 있으면서 손님 받을 준비하는 거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유롭게 그 사업장을 벗어나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비단 휴게 시간뿐만이 아니라 뭐 연장 근로 시간이라든지 혹은 최저임금 계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실제 근로 시간의 입증 문제가 발생을 해요. 노동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사업장 안에 고용되어 있을 때 이 입증 자료들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입증 자료들 뭐가 있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사진 같은 경우 이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게 사업주의 지휘 혹은 지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은 뭐냐?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실제로 내렸는지 아닌지 혹은 동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취록, 녹취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말 그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녹음하시는 분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적법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밖에 뭐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컴퓨터 사용 내역, 그리고 증인, 증언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4대 보험. 4대 보험 뭡니까? 고용, 산재,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연금. 4가지가 있죠. 이건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외상에 해당되는지는 책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요. 만약에 사업주가 이런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4대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는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4대 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돈이죠, 돈. 보험료. 저희 원천 징수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천 징수라는 거는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불할 때 세금을 떼고 지불하고 사업주는 그 세금을 공단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공단일 수도 있고 뭐 세무서일 수도 있고 등등. 그럼 임금에서 뭘 떼느냐? 당연히 4대 보험 보험료 그리고 소득세. 여기는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퇴직금 받으면 또 퇴직소득세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금을 딱 받았는데 액수가 좀 수상하다 싶으면은 확인을 하셔야겠죠.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뭐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율대로 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안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나머지 금액들, 뭐 국민, 건강,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액수가 맞지 않는 부분은 매년 2월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하죠. 그때 제대로 정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4대 보험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슈 중에 중요한 거 4대 보험의 횡령. 이건 뭡니까? 사업주가 보험 가입은 돼 있는데 보험료 월급에서 떼가 넣고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는
돈 낼 거 다 냈는데 4대 보험 혜택은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이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은 아니고 저희가 형사벌로 처벌하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돼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 산재,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이익이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연금은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정말 큰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소급해서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여금, 개별 납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밀린 보험료 내고 여기에 대해서 가입기간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 말고 사업주가 보험 가입조차 안 한 거예요. 가입을 안 했는데 보험료를 떼갔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임금 체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 구분 알아두시고요. 1차 시에서는 대충 이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2차 시 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